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절반을 뒤틀어 놓았던 사람을 제 손으로 끝장낸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제가 가장 의지해야 했던 사람은 삼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보호자가 아니라 가장 잔인한 가해자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이후 삼촌 집에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살았다는 표현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녀처럼 이용당하며 버텼다는 게 맞습니다. 출근하는 삼촌 대신 집안일을 전부 하기, 조카 밥 챙기기, 가계부 정리, 용돈 없이 학교 다니기, 휴대폰도 마음대로 못 쓰고 옷 한 벌 사달라고 해도 네 부모 죽고 나서 내가 공짜로 먹여 살린다며 구박만 해댔죠. 공짜로 먹고 자는 게 어디냐며 어디서 옷을 사달라고 하냐고 갖은 구박을 해댔습니다. 어린 나이에 먹고 살 길이 없어 참고 견디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텼던 이 10년 동안 제가 몰랐던 엄청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촌은 제게 네 부모가 너에게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갔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부모님은 제게 1억을 남기셨고 삼촌이 그걸 꿀꺽한 상태였다는 걸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 그 인간은 아무렇지 않게 제 앞을 찾아왔습니다. 저더러 키워준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더군요. 뻔뻔하게 사건 하나만 맡아서 도와달라고 했고 제 속에 오래 묵힌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저는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삼촌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기로 했습니다. 회사 돈 횡령, 장부 조작, 미성년자 보호자 학대, 그리고 부모님이 남긴 재산 착복. 저는 삼촌에게 도와주겠다고 말한 뒤 뒤에서 모든 증거를 준비하며 삼촌의 몰락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법정에서 제 진술 한마디로 무너지며 오열했고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판결에서 10년 가까운 구형을 받고 완전히 나락이 되었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원래 그저 평범한 아무런 결핍 없이 사랑만 받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방과 후엔 엄마가 해주는 따끈한 국 냄새가 반겨주고 아빠는 퇴근하고 오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딸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보는 그런 집이었어요. 주말이면 가족 셋이 나란히 시장을 걷고 길거리 붕어빵을 사서 서로 한 입씩 베어 먹으며 웃던 그 평범한 행복이 제겐 전부였어요. 돈이 많고 풍족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사랑했던 부모님과 함께라면 그저 좋았으니까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수요일이었어요. 6교시가 끝나고 친구들과 집에 가려고 책가방을 매던 순간 교무실에서 저를 찾는 방송이 울렸습니다. 교무실에 도착하자 선생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내용이었고 부모님의 사고 소식을 전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아 그저 멍한 얼굴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문을 연 순간 의사가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도착하기 전에 심정지가 왔고 우리가 어떻게 손 써볼 방도가 없었어. 그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한 번에 기울어져 버린 것처럼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숨이 목구멍에 걸린 듯 막혔습니다. 그날 저는 어린 중학생 나이에 부모님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다녀오겠다며 손은 들고 인사하던 부모님이셨는데 제 앞에 싸늘한 모습으로 누워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모든 게 거짓말 같고 꿈만 같았습니다. 아니, 꿈의 길을 바랐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앉아 멍하니 영정만 바라보고 있는데 다들 수군거리며 저를 걱정하듯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유, 저 어린 것이 불쌍해서 어떡해. 한순간에 부모들 다 잃고 고아가 됐으니. 그러게 어떻게 한날 한시에 부모가 다 줄다 죽을 수가 있어. 정말 안 됐지. 그 소리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멍하니 영정사진만 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지만 마음은 갈갈이 찢겨 내려갔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분을 잃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전부를 잃은 것과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없으니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하기만 했죠. 그러던 그때 삼촌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유, 어린 걸 혼자 두고 어떻게 둘 다 가냐? 이 험한 세상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 말투에는 연민인지 아니면 그냥 의무감인지 모를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삼촌은 장례 마지막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집으로 와라. 아직 어린데 너 혼자 살 수는 없잖아. 넉넉하지는 않아도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는데 뭐. 삼촌이 널 거둘게. 그 말에 저는 감사함보다 막막함이 더 컸습니다. 솔직히 삼촌 말이 맞았어요. 이 험한 세상 저 혼자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다 컸다고 생각해도 저는 아직 어리고 어른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였으니까요. 더군다나 어디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저를 걷어주신다고 했을 때 솔직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 기댈 곳이 한 곳은 있구나 싶었죠. 저한테 선택지는 삼촌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없어진 그날 저는 삼촌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삶이 그 지옥으로부터 시작되는 줄은 몰랐죠. 삼촌 집은 낡은 빌라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삼촌의 동생의 장난감이 사방에 굴러다니고 설거지 쌓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삼촌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네 방은 여기. 앞으로 여기서 지내면 돼. 삼촌이 가리킨 그 방이라는 곳은 창고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옷걸이 먼지가 쌓인 상자, 쓰다 버린 이불 같은 것들이 쌓여 있는 좁은 쪽방 하나였거든요. 바닥에 깔린 낡은 요 한 장이 전부였어요. 삼촌은 놀라서 그저 창고방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여기서 자면 된다고,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딱히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방이 이게 뭐냐고 삼촌이랑 같이 안 산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혼자 지내는 삶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라도 제게는 위안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삼촌은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우리 집 식구니까 앞으로 집안일은 네가 도맡아서 좀 해라. 그럴 수 있지? 삼촌의 그 도우라는 말은 곧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삼촌은 제게 어른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애는 아니니까 집안일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옛날에는 제 나이 때 집안일 다 하고 돈도 벌고 심지어 시집도 가서 애도 낳았다고, 그러니 못할 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삼촌 집에는 삼촌하고 삼촌의 아들인 어린아들 이렇게 둘뿐이었습니다. 삼촌은 이혼하고 나서 어린아들을 혼자 키우셨거든요. 마침 일하러 나가면 아이 봐줄 사람이 없었는데 제게 잘 됐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삼촌 집에서 생활하며 하녀처럼 식모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삼촌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어린 동생을 깨우고 씻기고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갔다 오면 바로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쌓여있는 설거지, 바닥 청소, 화장실 청소, 빨래, 동생 숙제 봐주기,
삼촌 퇴근 후 저녁 준비, 동생 목욕시키기, 쓰레기 분리수거 장보기 등등. 그저 이 집에서 여러 가지 잡일을 하며 집안일을 도맡는 하녀의 역할을 수행했어요. 삼촌은 툭하면 누워서 집안일하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물 좀 떠와라. 그리고 청소한 거 맞아? 내일 다시 한번 싹 청소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동생 숙제는 잘 봐주고 있지? 요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네가 동생 관리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렇게 일일이 다 잔소리해야 돼? 삼촌은 자신의 집에서 돈 한 푼 안 내고 살면 뭔가 도움이 돼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삼촌이 저를 맡아서 키우느라 얼마나 부담이 큰 줄 아냐고. 안 그래도 집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입이 하나 더 늘어서 얼마나 힘들겠냐고 제게 온갖 눈치를 다 주며 집안일 좀 제대로 해라. 동생 좀 잘 돌보라고 잔소리했습니다. 공짜로 살면 염치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밤에 창고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저를 두고 하늘나라로 간 부모님이 무척이나 보고 싶으면서 나를 혼자 두고 간 게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럴 거면 나도 데려가지. 나는 뭐하러 혼자 두고 갔나 싶었거든요. 솔직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린 나이에 잘못된 선택을 할 뻔도 했습니다. 나쁜 아이들과 어울릴 뻔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마음을 다시 잡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사는 걸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건 아니지만 항상 제 옆에 함께 해주실 거라는 생각 하나로 그렇게 믿고 흔들리는 저를 스스로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를 다잡고 다잡아도 삼촌의 집에서의 생활은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진학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문제집도 사야 하고 학원도 다니고 책도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삼촌이 제게 학원 다니라고 학원비를 쥐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학원 같은 거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탁했죠. 문제집이라도 사게 돈 좀 달라고요. 저기, 삼촌, 저 문제집 좀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뭐를 사? 문제집? 그 순간 삼촌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네 부모 죽고 나서 내가 공짜로 먹여 살리고 있는데 감히 돈을 달라고 하냐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이때 집안 살림살이를 다 집어던지고 저를 때리기까지 하셨어요. 그 뒤로 저는 돈 얘기를 일절 꺼내지 못했습니다. 교복이 낡아서 떨어져도 운동화가 해져도 학용품이 다 달아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제가 번 돈으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우선 아르바이트라고 구하는 게 어렵기도 했고 겨우 구한다고 쳐도 삼촌이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무슨 아르바이트야? 네가 아르바이트 하면 집안일은 누가 하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누가 보는데? 우리 집에 공짜로 먹고 자면서 집안일도 안 하고 동생도 안 돌보면 어쩌자는 거야? 그럼 네가 이 집안에서 하는 게 뭔데? 삼촌은 제가 아르바이트하면 집안일이랑 동생은 누가 보냐고 했습니다. 저는 삼촌에게 의지하는 입장이라 집안에 도움이 되어야지 제멋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10대 내내 옷 하나 문제집 하나 마음대로 사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 지옥은 고등학교를 지나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확히 10년 지속됐습니다. 그때까지 삼촌은 저를 보며 계속해서 얹혀 사는 주제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숨 쉬는 것조차 눈치 보게 만들었습니다. 삼촌의 아들은 저를 부려먹는 게 당연하다 여기며 명령하듯 부렸고요. 저는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도 없는 채 그저 버티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사진을 품에 안고 울다가 잠들던 밤이 10년이었습니다. 삼촌 집이 지옥과도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버티고 버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건이 어려워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했어요.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이 지옥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삼촌 집에서 벗어날 생각만 하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은 저를 괴롭게 했지만 저는 그 지옥에 먹히지 않았어요. 그 지옥 같은 10년은 저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잔인함을 어떻게 되갚음해 줄 수 있는지를 배우게 하는 시간이었죠. 지옥 같은 10년 동안 저는 삼촌 집에서 벗어날 방법을 하루하루 머릿속으로 되뇌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길은 단 하나였어요. 공부해서 내 힘으로 이 집을 벗어나는 거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밟히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저는 교과서가 닳도록 공부했고 도서관에서 잠들고 깨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학교에선 편한 옷 한 벌 없어도 집에서는 밤새 집안일을 해도 그래도 저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저는 결국 원하던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부모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죠. 하지만 그 기쁨은 삼촌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가 삼촌에게 대학을 합격했다고 말하자 삼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학? 네가 대학을 가서 뭐 할 건데? 그냥 공장이나 들어가서 돈 벌어. 그리고 매달 얼마씩 내놔. 여태 공짜로 먹고 잤으니까 그 값은 내야지. 삼촌은 제가 그냥 운이 좋아서 대학에 합격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괜한 일에 돈 쓸 궁리 말고 그냥 공장이나 들어가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참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반항하지 못했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삼촌에게 대들었어요. 삼촌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내가 언제 공짜로 살았냐고, 집안일 전부 하고 삼촌 아들 키우고 청소하고 집에서는 하녀처럼 부려놓고 무슨 공짜냐고, 나는 그동안 먹고 잔 값을 이렇게 다 치렀다고 했습니다. 삼촌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시끄러! 내가 키워줬으니까 대학이고 뭐가 없어. 난 네 등록금 낼 돈도 없고 생활비 줄 돈도 없다. 저는 삼켜왔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삼촌한테 등록금이랑 대학 생활비 받을 생각 없다고, 애초에 기대조차 안 했다고 했어요.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학 꼭 갈 거라고, 삼촌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삼촌은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이게 좀 컸다고 아주 막 나가네. 좋아. 앞으로 내가 너한테 해주는 건 단 하나도 없다. 지원도 없고 먹여주고 재워주지도 않아. 지원이요? 애초에 저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게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삼촌의 말에 저는 쏘아붙였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삼촌은 더는 말이 없었어요. 본인도 화가 나서 저한테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진짜 지원해준 게 없으니까 그런 듯 했어요. 그렇게 삼촌에게 처음으로 대들고 나서 저는 그 길로 삼촌 집을 나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 헌책 몇 권 뿐이었어요. 삼촌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꼴도 보기 싫다며 문을 쾅 닫았죠. 저게 집 나가봐야 정신 차릴 거라고, 집 없는 서름이 뭔지 알아야 한다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나갈 때는 네 마음대로지만 들어올 때는 그럴 수 없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런 삼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집을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혼자 쓸쓸히 서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저를 챙겨준 건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내도 돼. 나 혼자 있는데 같이 지내면 좋지 뭐. 너 지금 갈 데 없잖아. 친구는 저와 같은 대학에 입학했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원룸에서 자취하며 지냈습니다. 친구는 그런 제 사정을 알고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어요. 다행히 친구 부모님도 제 사정을 알고는 그러라고 허락해 주셨고요. 나중에는 친구랑 둘이 지내기 너무 좁을 것 같다면서 근처에 적당한 금액의 투룸으로 집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때 친구랑 저랑 방을 따로 쓰라며 거실 한쪽에 있는 방을 제게 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받은 따뜻함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삼촌 집에서 지낼 때보다 더욱 좋은 방이었습니다. 제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호의를 베풀어준 친구와 친구의 부모님에게 저는 너무도 큰 은혜를 입었고 엄청난 감동에 감사하다며 엉엉 울었어요. 나중에 꼭 성공해서 좋은 변호사가 되면 그때 다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혼자 살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엔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열심히 공부하고 과제해서 장학금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매 학기 올 A가 목표였죠. 그렇게 대학 생활의 모든 비용을 제 두 손으로 감당했습니다. 고되고 힘들었지만 저는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삼촌 집에서 매일 눈치 보며 살던 그때와는 달리 비록 좁은 방이었지만 제 삶을 제가 직접 꾸려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삼촌과의 인연도 완전히 끊겼죠. 그 사람은 제 대학 진학 이후 연락 한 번 없었고 전 그걸 누구보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작고 인연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등장합니다. 몇 년 뒤 제가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난 뒤 그 인간은 저를 뻔뻔하게 찾아왔어요. 너 내가 키워준 은혜 잊지 않았지? 사건 하나만 해결해줘야겠다. 그 말이 저를 어떤 복수로 향하게 했는지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몇 년간 일하며 제 삶을 조금씩 자리 잡아가던 어느 날 예상도 못했던 사람이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삼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하녀처럼 부려먹고 대학은 꿈도 꾸지 말라며 모욕하던 그 삼촌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삼촌은 마치 어제도 본 사람처럼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는 삼촌 얼굴 오랜만에 봐놓고 인사도 안 하냐?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떻게 알기는. 삼촌이 우리 조카 있는 곳 하나 모를까 봐. 그나저나 법대 들어간다고 그 난리를 쳐대더니 어떻게 변호사가 되기는 됐네. 그 말투는 과거에 악랄했던 모습이 싹 지워진 듯 느껴졌습니다. 삼촌은 제게 친한 척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저는 그런 삼촌을 노려보며 정색하는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삼촌은 민망했는지 어색하게 웃다가 이내 저를 찾아온 본론을 꺼냈습니다. 나한테 일이 하나 생겼어. 그러니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조카가 변호사인데 이럴 때 삼촌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네가 이렇게 변호사가 된 게 다 내 덕이잖냐? 안 그래? 은혜 갚는 셈치고 사건 하나만 해결해줘라.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삼촌 덕에 컸다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건가? 삼촌은 제 눈치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어릴 때 자신이 걷어준 게 사실이지 않냐고요. 비록 넘치게 잘해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갈 데 없는 너를 키워준 게 어디냐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내 밑에서 살았잖아. 밥은 줬고 잠은 재웠잖아. 그 은혜가 다 어디 갔겠냐? 그 말에 10년 동안 눌러 살아온 기억들이 한꺼번에 목을 조여왔지만
저는 최대한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은혜는 진작에 다 갖고 나왔다고요. 삼촌의 표정이 딱 굳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괘씸하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종이 뭉텅이를 제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일단 이거나 살펴봐라. 네가 아무리 키워준 은혜를 무시해도 난 네 삼촌이야. 넌 내 조카고 그건 죽어서도 변하지 않아. 나중에 다시 오마. 저는 차갑게 그냥 가져가시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삼촌은 귀에 걸린 미소만 남긴 채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문이 닫히자마자 짜증 섞인 숨을 쉬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짜증나서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을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손이 쓰레기통 위에 올라갔을 때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이 인간이 무슨 일 때문에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펼쳐보기로 했어요. 서류를 펼치자 삼촌 이름과 함께 횡령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 수천만 원을 빼달리고 장부 조작 의혹까지 포함된 문서였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안 변하지. 돈 가지고 장난치다가 걸렸네. 이렇게 말하며 본인이 지은 죄 달게 받기만을 바랐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호기심에 삼촌 사건 자료를 보던 중 우연히 부모님 사망 당시의 재산 자료와 상속 관련 서류를 열어보게 됐습니다. 부모님 사망 당시 상속 정리 기록을 보는데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저를 위한 사망보험금 및 예금이 총 1억. 수령인이 삼촌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뭔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문서를 훑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봐도 보호자인 삼촌이 대리 수령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부모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저를 위해 남긴 1억. 그 돈을 삼촌이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푼도 제게 준 적 없이 말이죠. 옷 하나, 문제집 하나, 학용품 하나 사주지 않던 그 인간이 부모님이 남긴 돈을 가지고 저에게는 평생 돈 한 푼 없이 공짜로 사는 주제라는 말을 입에 올렸던 거예요. 그 순간 10년 동안 누르고 묻어두고 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듯 솟구쳤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사랑, 마지막 유산을 그 인간이 삼켜놓고 저에게는 얹혀 사는 주제라고 욕했다는 사실이 차갑게 심장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삼촌 얼굴을 떠올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갚을 차례라고 다짐했죠. 다음날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이 말씀하신 사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역시 내 조카야. 아이고, 이제 좀 살았네. 역시 네가 은혜를 아는구나. 삼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도와드리겠다고 한 줄도 모르고 그저 좋아하셨어요. 삼촌이 역시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하던 그 말이 제 복수를 한층 더 굳세게 했습니다. 네, 은혜 정말 잊을 수 없죠. 제 속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네가 저지른 죄값 내가 직접 법정에서 끝장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삼촌에게 당한 10년의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남긴 1억, 그 마지막 사랑을 삼촌이 아무렇지도 않게 삼켜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안에 묶여있던 10년의 분노가 삐걱거리며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 사진을 보며 울던 그 시절, 저는 한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창고방에 가둬두면서 용돈 한 푼 없던 시절 제가 헌 교복을 꿰매 입고 학교에 다닐 때 삼촌은 부모님이 남긴 돈으로 자기 술값이나 채우며 살았겠죠. 그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제 손끝이 얼어붙고 머릿속에는 복수라는 두 글자가 서서히 형태를 잡아갔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어린 시절
제가 아무 힘도 없어서 말도 못하고 울던 그 시절은 끝났습니다. 지금 저는 삼촌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변호사였습니다. 삼촌에게 도와드리겠다고 말하고는 저보다 이 사건을 더 잘하는 선배가 있다고 그 선배에게 부탁드리겠다고 했어요. 삼촌은 상관없다며 어떻게든 도움을 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제 안에서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내 삶을 부숴놓을 만큼 나는 이제 삼촌의 인생을 법정에서 끝내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바로 가장 신뢰하는 선배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선배는 제 이야기를 듣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촌을 도와주기 위해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삼촌을 돕고자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삼촌에게 복수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법정에 서서 1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다 말할 생각이에요. 삼촌이 횡령한 것도, 삼촌이 제 몫의 1억을 가져간 것도 법정에서 전부 다 밝히고 싶어요. 선배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뜻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당할 나이도 그럴 만한 지위도 아니지 않냐며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게 엄청난 위로였어요. 선배는 저를 위해서 기꺼이 도와주겠다며 함께 해보자고 했고 저는 그런 선배에게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선배와 함께 삼촌 사건 파일을 정밀 분석하며 완벽한 재판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횡령금을 추적하고 장부 조작의 패턴을 찾아내기 바빴어요. 또 내부 고발자 진술도 확보하고 삼촌의 계좌도 추적했죠. 삼촌에게 불리할 만한 증거란 증거는 다 수집했습니다. 거기다 부모님 1억 상속 자료까지 역시 입수했어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삼촌이 저를 학대한 정황 역시 정리했습니다. 제 증언 계획서를 단단히 정리하면서 10년 동안 삼켜왔던 울음, 모욕, 억울함, 공포가 드디어 하나의 문장으로 적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의 날은 조용하고도 무겁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머리를 숙였던 그 삼촌 앞에서 처음으로 정면으로 그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 삼촌의 재판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선배 변호사와 함께 조용히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복수가 오늘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삼촌은 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활짝 웃었습니다. 누가 보면 정다운 삼촌과 조카 사이인 줄 착각할 정도로요. 여기야! 나 여기 있어!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삼촌의 얼굴에는 저를 아직도 자기 편이라고 믿는 멍청한 확신이 잔뜩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삼촌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제 곧 그 확신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보게 될 거라고요. 검찰의 첫 발표가 시작되자 삼촌의 표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개시되고 검찰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몇 년 동안 회사 자금 총 4,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또한 회계장부를 고의로 조작하여 본인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삼촌은 놀란 듯 저를 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빨리 저 말에 아니라고 반박하라고요. 자신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진짜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한 게 맞는데도 삼촌은 제게 거짓으로 변호하라고 했습니다. 삼촌이 다급하게 저를 보며 뭐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왜 대답이 없지? 제가 왜 저러지 하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계속 훔쳐봤어요. 그때 선배 변호사가 조용히 삼촌의 팔을 치웠습니다.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아직 저희 차례가 아니기도 하고 정확하게 반박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삼촌은 당황해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사람 원래 우리 편 아니었어?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삼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랑 선배가 삼촌의 변호인 자격으로 앉아 있을 뿐 우리 둘 역시 삼촌 편이 아니었어요. 삼촌에게 유리할 만한 순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검찰 측은 준비해온 자료를 차분하게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고 삼촌 개인 계좌로 들어간 회사 자금 내역과 장부 기록과 실제 거래 내역의 심각한 불일치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상세한 녹취록, 회사 대표의 진술서와 피고인이 회사 경비를 이용한 도박 사이트 결제 기록 등등 한 장 한 장 증거가 공개될 때마다 삼촌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검찰이 마지막으로 내민 증거에 삼촌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여기 피고인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의 일부입니다. 총 2년에 걸쳐 수백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친구가 대신 부탁해서. 뭐가 친구 부탁입니까? 여기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계속 발뺌할 겁니까? 아이 몰라. 아니라는데 너희들이 뭐 어쩔 거야? 삼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단호하게 자리에 착석하라고 또다시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제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은 불안하게 가슴을 쥐어뜯으며 저와 선배 변호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왜 나서지 않냐고, 본인이 이렇게 공격받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했어요. 저와 선배는 그런 삼촌을 나몰라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인정한다는 식으로 행동했어요. 그 순간 삼촌이 느꼈을 절망은 아마도 제가 10년 동안 매일 느끼던 고통의 1%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삼촌이 전혀 몰랐던 추가 소송이 공개되었습니다. 검찰의 발표가 끝나갈 무렵 선배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추가 범죄와 관련하여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추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말에 삼촌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출하라고 했고 선배 변호사는 검찰을 바라보며 피고인이 회사 횡령 외에도 10년 전에 걸친 아동학대를 지속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학대를 당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삼촌의 조카인 저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또한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가 남긴 상속예금 1억 원을 불법적으로 대리 수령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까지 모두 밝혔습니다. 법정의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삼촌은 허리가 휘청거리며 피곤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너 그걸 어떻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삼촌을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기 때문에 밝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와 선배는 삼촌의 변호인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조카인 저를 10년 동안 학대하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1억까지 꿀꺽한 사람인데 그깟 회삿돈 횡령하는 건 얼마나 쉽겠냐고요. 제 말을 들은 삼촌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했잖아.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너 말 똑바로 안 해. 내가 너를 걷어줬잖아. 넌 나 없이 혼자 살 수 없었어, 알아?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거짓말을 짓거려. 피고인은 발언을 삼가하십시오. 재판장의 말에도 삼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부모가 죽고 난 뒤 오갈 데 없는 너를 받아준 게 바로 나다. 자신이 아니었으면 너는 바로 길바닥 행이었다고. 내가 널 먹여 살렸는데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오만 악다구니를 다 써댔어요. 네가 어떻게 자신한테 이럴 수 있냐고. 먹이고 재워준 키워주는 애를 이런 식으로 갚을 수 있냐고 하길래 저는 냉정하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를 먹여 살린 건 제 부모님이 남긴 돈이었어요.
삼촌이 가져간 그 1억이요. 그나마 그것도 제게 쓰이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그 돈으로 사용되지 않았겠어요? 삼촌은 그 말에 마치 심장을 관통하는 것처럼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찔렸는지 말을 어버버거리며 그건 아니라고, 그냥 잠깐 맡아준 거였다고, 나중에 제가 다 크면 줄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선배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10년 동안 피해자에게 아동학대, 강요된 노동, 폭언을 지속했습니다. 이 역시 증거와 진술이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다들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럼 키워주는데 그 정도도 못해줘? 삼촌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울부짖었습니다. 삼촌은 뒤늦게 울먹이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의 울음은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완전히 부서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재판장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회사에 대한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아동학대와 상속 재산 편취까지 포함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판결은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습니다. 삼촌은 그 말에 완전히 무너져 피고인석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가 평온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왔습니다. 10년 동안의 제 어린 시절, 그 억울함과 고통을 오늘 마침내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삼촌 사건의 2번째 재판일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선배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10년 동안 제 삶을 짓밟아온 그 사람의 결말이 법의 이름으로 공식 선언되는 날이었어요. 재판장이 자리로 들어오자 법정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날따라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어요.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저는 최대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이미 살이 빠지고 눈밑이 퀭하게 꺼진 삼촌이 앉아 있었습니다. 첫 재판 때의 오만함은 어디에도 없었고 마치 누군가에게 버려진 듯한 표정으로 저를 힐끗힐끗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시선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삼촌에게 줄 감정이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 횡령, 장부 조작 등 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10년에 걸친 아동학대, 강요된 노동, 상속 재산 편취까지 저질렀습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의 어린 시절을 심각하게 파괴한 점을 고려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10년? 그 말이 나오자 삼촌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삼촌은 부르르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읽기 전 삼촌에게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삼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황한 듯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가 갑자기 제 방향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내 하나뿐인 조카야. 제발 너라도 뭐라고 좀 해줘. 삼촌이 잘못했어. 아니,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그래도 내가 널 키워준 건 사실이잖아. 네가 이렇게 날 외면하면 네 하나뿐인 삼촌 인생 진짜 끝나는 거야. 네 원망 안 할 테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라. 삼촌은 갑자기 울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은 참혹했지만 저는 단 한 방울의 동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동안 제가 무릎을 꿇고 울던 날들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스쳐갔어요. 돈이 없어 문제집 못 사던 날, 조카를 돌보느라 숙제도 못하던 날, 겨울에 난방도 없는 창고방에서 오들오들 떨던 날, 삼촌이 욕을 퍼붓는 소리를 삼키며 울던 밤들,
부모님 사진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며 잠들던 수많은 새벽들. 그 모든 날들 앞에서 삼촌의 눈물은 한낱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삼촌에게 해준 말이 없어요. 이제 제게 지은 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삼촌은 그 말에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판결문이 읽혔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망치는 더 이상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즉시 구속을 이행하라는 말에 집행관 2명이 다가왔고 삼촌은 절규하며 끌려갔습니다. 끝까지 제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외쳤어요. 삼촌의 울부짖음이 복도에 길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오늘만큼은 과거의 저 자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제 끝났다고. 너를 괴롭히던 사람은 사라졌다고요. 법정을 나서자 선배 변호사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잘 견뎠다고. 오늘은 너의 날이라고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래 묶여있던 무거운 사슬이 한순간에 풀린 것 같았어요. 어릴 때 삼촌에게 들었던 빛 운운하던 말, 은혜라는 이름의 독 같은 말들, 그 모든 굴레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삼촌이 감옥에 간 뒤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 관련 소송도 마무리했고 정식으로 모든 상속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끝없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변호사로 바쁘게 일하며 삼촌에게 빼앗겼던 10년을 되찾듯 제 삶을 차곡차곡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부모님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부모님을 잃었던 어린 시절부터 삼촌이라는 사람에게 가로막혀 제 삶의 대부분을 빼앗긴 채 살아왔어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꿈을 꾸거나 웃거나 평범한 아이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삼촌에게 짓밟힌 그 10년을 제 손으로 법의 힘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삼촌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오랫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억울함과 슬픔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감히 장담할 수 있는 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악행은 평생 용서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삼촌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10년 동안 상처를 준 가해자였어요. 저는 이제 삼촌이라는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범한 일상, 평범한 웃음, 평범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1억도 저에게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제게 보내신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의미 있는 쓰임새로 천천히 계획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용당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인생을 온전히 제가 만들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어떤 관계에서든 억울함을 참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삶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되찾을 수 있고 되돌릴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같은 해방과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